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가상화폐 시황은 어땠습니까? 예, 바로 어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끝나면서 그 전까지 이제 상승세를 이어오던 암호화폐도 미국 증시와 함께 좀 떨어지는 모양을 나타냈습니다. 원래 이제 페드가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해왔는데 네. 이제 똑같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니까 0.75%포인트를 인상하기로 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해소되지도 않고 금리 인상 속도는 그대로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은 아무래도 회피하게 되고 암호화폐도 또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한 1.9% 그리고 이더리움은 4.4% 뭐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또 오늘 낮에 보니까 조금 다시 회복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어제 나스닥은 3.2%인가 이렇게 막 떨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특히 그거보다는 하락률도 좀 덜하고 이제 뭐 다들 이제 2만 달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 7개월 정도 유지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안정화될 지금 뭐 재료가 있나요? 뭐 이제 떨어질 만큼 최근에 지표를 하나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온체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이동하는 데이터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네. 1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이 전 세계 한 99개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대량으로 보유한 투자자들의 이제 비트코인 보유 비중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위주로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수록.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래 투자한 사람들이고 해서 이제 또 막 투매하고 그러진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네. 지금 금융위원회와 국회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지금 어떤 내용 만들고 있나요? 예, 이제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초안이 나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제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앞서 계류 중인 14개 법안을 분석해서 이렇게 내놓은 법안입니다. 네. 도서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한 몇 개월 정도 협의를 거쳐왔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연말까지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고 연말에 통과가 돼서 공포가 이뤄지면 그로부터 6개월 뒤, 그러니까 내년 중순쯤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법안의 특징은 그 법안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입니다. 그 전에까지 14개 법안 계류된 법안 중에 이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다룬 법안들도 있고, 그다음에 코인 발행사를 규제하는 법안들도 있고, 거래소 규제 법안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담진 않고 이제 뭐 시세 조종이라든가 불공정 거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잡아내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이 기본법의 가장 1항을 보면 네. 이제 기존의 암호화폐 업권법이라고 할 수 있던 이제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으로 분류가 된 이 암호화폐가 이제는 디지털 자산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소가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로 바뀌는 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 투자자 보호 내용 조항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면 이제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댈 수 없도록 이제 분리 보관 의무를 부여했고 이 분리 보관된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 이제 거래소가 그걸 속일 수 없도록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디지털 자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그 소송에서 참 말이 많았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거래소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의무도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부칙으로
이 해킹이나 전산장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이 피해자에서 거래소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논의를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킹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해킹을 당해서 가상자산을 잃었는데 그거를 거래소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입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서버라든가 기록 같은 건 다 거래소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입증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거래소로 입증 책임을 전환을 시키고 혹시 그 거래소가 계속 숨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해서 언제든 보상을 해줄 준비를 갖춰라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 내용은 사실상 이제 암호화폐 업계의 자본시장법이라고 불러도 뭐 크게 손색이 없는데요. 네. 불공정 해외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조항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자기 발행 디지털 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이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 신고 의무를 부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조항들이 읽어보면 자본시장법에 있는 조항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사업 주체 이름만 좀 바꾼 상태고 그다음에 감독이나 검사 권한을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디지털 자산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좀 특이할 만합니다. 한국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증권선물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그러니까 뭐 제가 비하는 건 아니고 금융위 공무원분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계 전문가들, 교수님들, 뭐 업계분들 모아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꾸려서 이 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사업자, 거래소들을 감독 조사하거나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겁니다. 또 이것도 증권선물위원회도 갖고 있는 권한인데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권한도 부여를 했고요. 물론 이제 실제 집행은 금융위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네.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개월, 그러니까 연말에 통과가 되면은 이제 내년 네. 중순에 시행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법안을 두고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예, 루나테라 사태도 있었고 시세 조정 사건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투자자 보호 조항을 갖춘 법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도 공감을 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업계에서는 또 산업진흥을 그간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암호화폐 시황이 되게 좋을 때 특히 산업진흥 그냥 투기로만 보지 말고 이제 산업진흥적 측면에서 봐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고요. 그래서 작년에 발의된 14개 법안에도 드문드문 이제 산업진흥,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을 선언적으로라도 담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번 법안은 그런 내용이 사실 없고요. 규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소관 부처가 이제 그러니까 업권 규제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제 존재하는 금융위와 금감원 소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당연한 기결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블록체인 자유특구, 그러니까 부산시가 지금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네. 거래소들과 이제 업무 협약, 그러니까 뭐 바이낸스도 있고 FTX도 있고 뭐 대형 거래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랑 MOU를 맺고 부산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조금 갸우뚱하는 반응이거든요. 왜요? 부산시는 이제 금융당국이 내려와서 좀 도와줬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반응인데 이제 당국은 우리가 다른 사업자랑 차별을 할 수 있냐, 신고 요건을 가져와서 심사를 맡기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심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금융당국 입장도 이해가 가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고 싶어하는 부산시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하는데 네네. 근데 금융당국은 사실 규제자유특구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니까 뭐 나름의 명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융당국이 또 국내에서 유일한 결제형 암호화폐인 페이코인에 대해서 연말까지 은행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하겠다. 최종 통보를 했다던데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예, 지난주에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의 금융정보분석원이 이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 에이지 측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위해 연말까지 은행 실명 계좌와 가맹점 이용자 보호 방안, 코인 발행에 따른 시장 질서 문제 등의 대책을 마련해 오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라 함은 기존의 페이프로토콜 에이지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갑업자와 매매업자가 있거든요. 근데 지갑업자는 매매업자는 이제 거래소고 지갑업자는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관만 하는 그런 업체인데 네. 이 페이프로토콜의 사업 구조상 금융정보분석원이 파악하기에는 매매업자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스토리가 좀 긴데 네.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프로토콜의 사업 구조가 이 페이코인이란 걸 페이코인 앱에서 그거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면 뭐 좀 싸게 뭐 피자라던가 뭐 옷 같은 걸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표면상으로는 이 소비자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거래소에서 페이코인을 사가지고 페이코인 앱에서 결제를 하면 돼요. 뭐 가끔 그럼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페이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뭐 가끔 도미노 피자 50% 할인 이런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좋은데요? 예, 그래서 뭐 카톡에 돌아다니고 그러던데. 네,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근데 이게 자금 세탁 위험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그 페이코인 보유주가 페이코인 앱에서 결제를 하면 그 페이코인을 페이프로토콜이 받아서 페이코인을 다시 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페이프로토콜이 이거를 장외시장에서 팔아서 거래소에서 안 팔고 거래소에서 팔면은 시세에 영향을 주니까 장외시장에서 팔아서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가맹점에 현금으로 정산을 해주는 그런 구조예요. 네. 근데 이게 중간에 원화로 교환이 되는 행위가 일어나면 그거는 가장 자금 세탁의 위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페이프로토콜은 그런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 전례가 만들어지면 네. 그러니까 페이코인 그러니까 이런 코인 발행사가 마음대로 코인을 찍어서 장외시장에서 갖다 팔면 쌈짓돈처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지금 페이코인이 자금 세탁 범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고 판단을 한 거군요. 예. 그래서 근데 이 페이코인이랑 그 거래를 하는 장외시장의 매수자가 은행 실명 계좌가 있으면 누가 샀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은행 실명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시중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해 와라 한 거군요. 예. 상당히 촉박하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이 FIU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 세탁 관점에서만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것도 좀 감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 세탁만 본 건 아니고 네. 보면은 뭐 선불 충전금이라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에서 송금하면 카카오페이 머니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네이버 페이에서 쓰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 쌓이고 그런 걸 이제 선불 충전금이라고 하는데 페이코인을 선불 충전금이랑 비슷한 구조라고 본 것 같아요. 예, 어떤 앱상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충전금이라는 그런 걸로 본 건데 네. 이제 페이코인은 시세가 계속 바뀌잖아요. 선불 충전금은 딱 고정이 돼 있지만 그러니까 이 가맹점 이용자가 보호가 미흡하다고 본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현금을 기반해서 페이코인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폐가 2배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국내 한국에서 화폐를 찍어낼 권한이 있는 거는 유일한 게는 한국은행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에도 문제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페이프로토콜만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요거를 하나 전례가 생겨서 이런 업체들이 뭐 한 몇백 개씩 생겼다고 생각할 때 뭐 이거 하나가 뭐 한 몇천억만 유통이 돼도 네. 네, 한 몇십조 몇백조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유동성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예. 지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빅, 뭐 고팍스까지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네. 이 위믹스라는 암호화폐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네. 이 이야기도 나눠볼까요? 위믹스가 먼저 어떤 거죠? 이 위메이드 게임사 위메이드가 있는데요. 꽤 큰 회사잖아요. 상장사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위믹스라는 코인을 찍어내서 이제 그 게임에서 거래되는 일종의 뭐 화폐로 쓰고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믹스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또 뭐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메인넷을 가진 암호화폐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 그런 코인인데, 네. 이 왜 유의 종목으로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5개 대형 거래소들이 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위믹스가 상장하면서 거래소에 앞으로 유통량을 얼마나 발행하겠다라고 계획을 보고를 하거든요. 유통량 계획을. 예.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유통되는 양이랑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 보고된 것보다 실제로 유통된 게 훨씬 많으면 당연히 시세가 떨어지잖아요. 네. 예. 시중에 뭐 예를 들면 뭐 주식이 더 풀리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는 그렇죠. 것처럼. 가격이 내려가죠. 예.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네. 찾아보니까 당초 거래소에 이제 기재돼 있는 이것도 투자자들이 다 볼 수 있거든요. 공시된 유통량보다 30% 정도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보는 이제 코인 데이터 사이트, 뭐 코인 마켓캡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선 유통량이 현재 지금 실제로 돌아다니는 유통량이 3억 1,428만 개인데 이제 국내 거래소에 제출된 계획은 2억 4,596만 개. 그러니까 실제 유통량보다 국내 거래소에 적게 신고를 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네. 27월 하루에만 이제 2,525원에서 1,900원으로 24.5% 급락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위메이드는 사실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금 조달 목적에서 위믹스를 발행을 했다가 이거를 미리 투자자한테 공시를 안 하고 발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 위믹스가 또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2주간 이제 거래소들이 네. 2주간 거래소들이 이제 유통량에 대한 위메이드의 소명을 검토를 할 거고요. 오늘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가 간담회에서 상장 폐지라는 표현이 기사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본다. 이 거래소들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